IAEA 보고서 자체를 이제 신뢰해서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부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이러는데 일본 나쁜 놈 뭐 이러지만은 네. 나는 그걸 알고도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지식인 엘리트들이 네. 더 문제라고 봐. 예컨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인희 교수라고 있었어요. 예. 이분이 지난 정부 때 신문 칼럼이나 이렇게 때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어떤 국가 단위의 그 영역이 아니라 주변국하고 협력한 국제 협력으로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제법 네. 쓸만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분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어. 네. 그리고 지금은 국립외교원장인데 아. 지난 6월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야당이 좌파 선동해가지고 저기 저 오염수 방류 계단 만들고 선동한다. 국민들 현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원래 자기가 했던 말을 안 해. 이게 한국 사회 비극은 어쩌면 오염수보다 더 큰 비극은 지성의 타락이에요. 지성의 타락. 예, 지성의 타락이에요. 불과 저기 1년 전에 했던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릅니까? 네. 그게 한국 최고 학부의 교수가 말이야. 근데 그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스 모젬이라는 독일 역사학자가 역사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우리한테 경각심을 준 게 있어요. 네. 자꾸 히틀러 욕을 하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야. 전체주의인 히틀러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그 새로운 나치에 그 부역하고 협력했던 수많은 과학자, 엘리트, 성직자, 네.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불성실한 거는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히틀러와 게벨스와 괴링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걔들은 단지 꼭지점에 불과했지. 네. 그 옆에는 올라가는 광대한 병과 면이 존재했고 심지어는 독일 시민도 협조했다. 이거를 자꾸 건너뛰기 위해서 일부러 히틀러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란 건 대중운동입니다. 우리가 독재와 전체주의가 다른 것은 독재는 독재자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면 전체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형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한 거는 전체주의의 시작은 매스 포메이션, 즉 대중이 형성되면서 시작되는 거다. 나치화된 대중들의 형성. 그러면서 그 자들이 시민을 감시하고 자발적으로 나치에 열광하는 어떤 그 광적인 집단이 형성이 되면서 굳이 국가가 물론 강압적인 통치 기구를 동원도 하지만은 이미 시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신고하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이미 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주의는 일종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독재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한스 모젬이란 역사학자가 봤을 때는 나쁜 놈 자꾸 하면서 그 사실을 까먹는다는 거야. 거기에 협력한 대중과 엘리트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때 지성들이 침묵했다. 이렇게 침묵했다. 잘못 가는 그런 지도자나 리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 특히 핵에 관한 문제라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특히 추론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의심하지 마라. 이건 일종의 어떤 지적 과학 파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백신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르웨이 의사협회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의사는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그렇게 센 그랬거든요.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랬는데 유럽 통계청이 올해 3월에 매우 중요한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초과 사망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망률보다 더 많이 죽는 거. 이걸 초과 사망률이라 그러는데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순위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순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니까 이 백신이 독성이 강해요. 그랬는데 정상인들은 당연히 백신 접종을 받고 해야지만 기저질환자라든가 네.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중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백신의 효능을 감히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다 맞춰내니까 접종률이 70% 80%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두 나라가 7, 80%예요. 근데 초과 사망률 1등, 2등이라고. 그것도 참.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예.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백신을 맞는 조건을 설정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세에 따라 가지고 이 독성을 조절한다거나 네. 또는 노약자는 그거를 갖다가 백신 접종을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경과 조치를 볼 수 있도록 조금씩 넣어준다든가 뭔가 이런 사려 깊은 정책은 있어야 되는데 백신은 이제 우리 구원의 그때 뭐 백신 선물이고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백신 네.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강화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어 이건 조금 이상해. 약간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임상 실험을 덜하고 쓰는 백신이기 급하게 때문에 썼죠. 근데 이게 방역에 많은 효과를 준 거는 이제 대부분의 정상인은 그렇지만 네. 드물지만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 우리가 그 존재를 벌써 망각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다음에 팬데믹이 겹쳤을 때 또 똑같이 할 거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과학에 관한 문제고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아무리 그게 효능이 있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네. 이게 과학적 자세란 말이야. 이게 과학적 자세.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마터면 네. 백신 파시즘으로 갈 뻔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떤 한 가지 과학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고. 그런데 백신의 효능은 딴 데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봉쇄를 푼 거예요. 그 봉쇄를 풀면서 사람들의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거고 왕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 건강을 회복한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덜 죽은 원인이지 백신 그 자체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쇄가 심했던 이태리라든가 네.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망률이 높았던 거는 초과 사망률이 거기도 높아요. 네. 초기에 백신이 이제 부족했을 때는 거기서도 많이 죽은 건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그거는 뭐냐면은 고립감 때문에. 그 심리적인 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네. 그 면역력이 급속도로 저하됐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 이유와 삶의 위기감이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린 건데 봉쇄 자체도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건 통계상으로 그 상관관계가 다 입증되는 거거든. 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부분이네요. 한국 사회는 절묘하게 넘어선 거거든. 여기는 그렇게 심한 봉쇄를 안 했고 그렇죠. 적정한 백신 접종률과 시민 참여 의지가 강했는데 그거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부터 얻어진 시민들의 자기 존중의 심리가 팬데믹을 이기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팬데믹도 우리가 그렇게 잘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시민성을 획득했거든. 네.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높아진 자긍심과 그 시민성이 이 혹독한 팬데믹 속에서도 나의 어떤 힘들과 고통은 있지만은 일단 서로를 신뢰하면서 참고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연결된 게 그 시민성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팬데믹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어떤 재난이 일었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상실감을 느끼냐? 그 시민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대통령조차 무책임하니까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리더 그룹이 그러면은 시민성은 파괴되는 거거든. 그리고 분열돼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리더가 먼저 책임을 지고 잘못하게 해서 반성을 하고 그래야 시민들도 신뢰하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분열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굉장히 취약해요.
우선 그래가지고 재난을 이길 힘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참 그걸 만들어내질 못해요. 뼈아픈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 오염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 국민의 정서는 도외시하고 지정치적 이익과 자기정파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거는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우리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다른 일정은 소화했더라고요. 서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 회의. 여긴 참석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대통령의 입장, 의견을 듣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이 핵 폐수 폐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말하는 거 봤어요? 지가 불편하고 불리한 주제는 아예 외면을 해버리니까. 외면해버린다. 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에 대해서 뭐 지시를 하나 했습니까? 입장을 내놨습니까? 맨 처음에 수사를 잘해라. 진상규명 해라. 그거 믿고 했지.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항명 논란이 있고 외압 논란인데도 가만히 그러면 있다. 대통령 지시를 무너뜨린 그놈들 왜 가만 놔둬? 그게 일관성이 있다면. 조작하고 은폐하고 외압 행사하는 세력들 버젓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놈들이야. 이게 보니까 천인공날 놈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 그런데 그 정신 상태는 의심스러워. 어떤 정서 상태지?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극단적 언어가 나오는 저 정신 상태는 뭘까? 참 이거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 이런 걸.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는 겨.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국정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원칙 내지는 어떤 그 진정성이 사라진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그냥 불신의 시대로 가거든요. 대통령도 저러는데 누굴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재난이 닥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민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꾸 뭐 야당도 요즘 무기력하다 뭐다 하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수록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보고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위대한 정신. 짜증내고 분노하면 우리가 녹슨다. 그러나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제가 매일 그 김대중 도서관에 제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출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동상을 본단 말이야. 그 로비에 있는 그것이 나의 특권이자 어떤 그 자유의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저 김대중이 뭘 생각했을까 이때라면 또 그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영광과 보람 이거를 떠올려. 나는 그러다 보면 그게 아직까지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짜증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기 때문인데. 근데 짜증 그리고 외로워서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서는 우리를 그 정서로만 그냥 우리가 끌려다닐 때는 우리를 녹슬게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넘어서거든요. 넘어서거든요. 사형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있던 김대중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형 선고 받고도 엘빈 토플러 책 읽고 가족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책 꼭 읽으라고. 나는 지금도 그래. 사형 선고 받고 그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읽었던 그 경험이 훗날 IT 강국을 만든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렇네요. 정보화 혁명의 메시지를 거기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이야. 짜증내지 마, 분노하지 마. 지금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눈을 뜰 때고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상상해야 돼. 윤석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그럼 만들 거냐. 이걸 상상하셔야 돼. 이걸 상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네. 후람 점점 후리덤. 그러니까 윤석열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또 뭐 어떤 거 언론 탄압으로부터의 자유, 네. 또는 어떤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 후람이 아니라 프리덤 투 점점.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자유, 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자유.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야겠네요. 벗어나야 그 다음에 네. 무엇을 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커 보이긴 하지만 네, 당장 현실이 힘들지만 윤석열이 퇴진하고 언론 자유가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진정한 자유는 그때 나를 채울 수 있는 가치를 향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쓴 얘기가 네. 독일 국민은 무엇을 향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나치 전체주의가 왔고 그게 독일의 전체주의라고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독일 국민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넘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는 자의 특권, 그 위대한 정신은 절대 녹쓰는 법이 없다. 그건 윤석열이 우리를 막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시민들 속에 민주주의는 꽃 피우지 못한다.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한테서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로소 작동한다. 희망을 향해서. 루즈벨트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의 네. 최대 적은 공포에 떠는 시민들이다. 압제자는 공포를 강요한다. 윤석열의 요즘 언어는 전부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에 굴하는 순간, 그러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한 자유를 꿈꾸는 거는 굉장히 강인한 정신에서 나오는 거고, 저 윤석열의 저 주술과 무속에 반은 기반한 저거는 뭐냐면 나약한 정신, 네. 빈곤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그 정서, 심리 상태고 우울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방된 시민이고 우리는 더 커지는 시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밝고 찬란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네. 제가 중국의 서쪽 지방을 많이 여행하다 오지만은 당나라 시대 가서 유적이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 통일신라에서 국비 유학생이 당나라 장안에 네. 온 유학생만 64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최치원도 있었고 의상대사도 있었고 유불선을 다 배워갔다고. 왜 그렇게 몰려와서 배워갔을까? 새로운 삼국을 통일한 제국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 통치 이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통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본 거네요. 그때 수만리밖에 여기 유학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어도 다르고. 네. 그런데 저 인도에 갔다 온 그 현장법사, 삼장법사라고도 하는 그 중국의 정신혁명을 몰고 온 네. 그 하나의 어떤 저 위대한 스님이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신라에서 건너간 의상대사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배워서 또 귀국해서 화엄종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명의 교류는 네. 통일 신라 때도 신라에서 장안을 거쳐 인도를 거쳐 로마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활권은 왜 축소되고 있습니까? 네. 그 시절에 최치원이나 의상대사의 열정의 10분의 1만 봐. 그 정신은 지금도 녹슬지 않아. 그 정신은 지금도 녹슬지 않으면서 네. 이 문명과 문명이 연결되면서 거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배우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 네. 이거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예, 와 참 오늘 저희가 너무나 힘이 들고
분노하는 날이죠.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시작을 했고 우리 정부는 안심해라, 괜찮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든데 아마 오늘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프리덤 2. 그래서 목표는 높은데더라. 높은데 목표가 있어야 그렇죠. 목표 달성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다. 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저따위 윤석열의 저런 무도한 권력에 때문에 말이야 짜증 나는 건 사실이요. 네. 돈도 좀 들어 나도 고발당하고 하다 보면 예. 희생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럴수록 더 여기 나와서 네. 우리가 또 어떤 거 저기 뭐랄까 힘과 에너지를 모아 나가고 합쳐야지. 네, 그래요. 혼자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지금 벌써 구독자 160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돌파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마이 TV를 통해서 연대하고 계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라는 게 또 우리 각자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위로가 될 테니까요. 스토리와이님도 김종래님 계셔서 많이 힘나요. 우리 모두 힘내서 싸웁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홍당무님은 진짜 좋은 말씀인데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흑흑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마 또 솔직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정 그러시면 네. 주말에 광화문 나오세요. 광화문 나오시면 된다. 한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세요. 자, 김종대 교수님 불자이십니까?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나 천주교 세례명. 천주교 세례. 근데 다 이제 섭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유불선에 통달하고 천주교까지도 이제 끌어안았으니까. 예, 모든 종교를 다 끌어안고 있다. 교수님을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많이 불러드렸었는데 뭐 교주라고도 그래요. 교주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의 깊은 말씀, 깊은 분석을 들어봤고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잠깐 댓글 보고 마무리할 텐데 이게 참 방류, 뭐 핵폐수 투기 오늘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아마 매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힘을 모으고 연대를 해야겠습니다. 자, 뭐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윤석열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뭐 일부 의원들이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와 수영만 하면 머리털 빠지는 세상은 처음이죠. 야, 참 기발하네요.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네. 총선 출마하는 얘기도 있고 출마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만큼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 속 시원하고 또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받아 안아서 정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대한민국 교주 김종대님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만큼 말씀을 다 깊게 좋게 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규탄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 대학생 항의 집회부터 김종대 교수님의 발언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우리 이제 국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또 우리 주변에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선동이고 진실인지 이것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뭐 하시는지 댓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안 주시네요. 네. 아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맺힌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은 그건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저 소통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통할 상황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종대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깊은 얘기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